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뭐였냐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과 안 하나. 그렇죠. 와, 진짜 저는 네. 실상은 민주당 주장과 반대. 대법원장에게 사과해야. 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아. 예. 선배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이 뭐냐. 작년 12월 3일, 12월 4일 이때 대법원에서 심야 긴급회의가 열렸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간 얘기가 대한민국 사법권을 계엄 사령부로 넘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네. 이제 그걸 계속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특검의 불기소 결정문 저희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네. 불기소 결정문을 보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거기에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제1성이 그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계엄 쪽에서부터 이 연락관을 파견해 달라. 대법원의 연락관을 파견해 달라. 그리고 그 요청이 있었다고 이제 밑에서 보고가 올라가자 대법원장이 보내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또 불기소 처분한 거 가지고도 또 민주당에서는 시끄럽습니다만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그냥 뼈 때리는 사설을 실린 겁니다. 사과해라. 이걸 사과해야 정당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로 쭉 이어나갔습니다. 네, 저는 왜 정치인들이 사실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잘못된 비판을 하고 공박을 하고 이러다가 뭐 유야무야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호준석 전 대변인께 여쭤보겠는데 네. 그 사태랑 이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 사태랑은 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조선일보 그 네. 사설에 반대합니다. 왜요? 사과하면 끝납니까? 아, 이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는데 사과하면 되나요? 근데 너무 이 우리나라 이 사회가 네. 진짜 비정상인 거죠. 네, 사과조차도 안 하니까 이제 그렇죠, 사과라도 해라 이제 네, 그 거의 비듯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과도 안 하죠. 결국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사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을 때려가지고 사람이 중상을 입었는데 아유 미안해 잘못했네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허위 정보 뭐 이런 거 징벌적 손해배상 5배 네. 한다라는 여기에 의거하면은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재판으로 가더라도요. 저는 이게 그 위법성 조각 사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네, 옛날 네, 법조 출입할 때 이제 예. 명예훼손에 그 네. 뭐냐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그런 뭐 근거가 정황이 있었다 뭐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일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이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맞습니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부터 그건 위헌이라고 말했었다라고 밝혔어요 공개적으로 맞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속 주장한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근데 법원 행정처장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추천해서 임명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밝혔는데도 이렇게 이 전혀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 몇 달째 주장하고 그걸로 특검 수사까지 받게 만들고 그래서 결론이 나왔는데도 유감 표명 한마디도 없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선진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특검 그날 이제 지난주에 발표 내용이 참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부장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란 동조를 했다라든가 뭐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거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민중기 특검과 뭐 어쨌든 내란 특검 이런 부분들이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이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이쪽에서 다 네. 추천을 한 겁니다. 결국 자기들이 임명한 특검조차도 이게 혐의가 없다. 오히려 내란 관련해서는 반대를 했다라는 관련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는데도 이런 얘기들은 싹 얘기를 안 하죠. 맞아요. 자기들이 잘못된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는데 좀 전에 호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이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요. 예. 단순히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려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냥 불법 계엄에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했다는 거냐라는 것 저희가 수차례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대답이 뭐 회의를 했다, 식사를 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도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굉장히 욕을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탄핵이나 이런 절차는 못 밟는 거 아닙니까? 왜 자신들도 이게 안 맞는 걸 알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여당이라면 그리고 국회 다수당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쨌든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사실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지도부 차원에서 공개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은 보면은 말이죠. 왜 이렇게 조이대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앙앙블락일까 그렇죠. 따져 보면은 네. 그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조이대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쳇말로 자기네 보스를 생채기를 냈으니 네. 이건 반드시 손보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노력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엮으려고 하는 것이 눈물겹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좀 지겹더라고요. 이제는 역겨워지고 있습니다. 역겹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상대 정당을 공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공격한 게 사법부의 수장을.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라는 곳은 최후에 그래도 신뢰를 받아야 될 마지막 한 곳이 있다면 저는 사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당끼리 싸우고 서로 이념이 다르더라도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면은 어쨌건 수용을 해야 사회가 유지되는 것인데 사법부의 최고 수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정략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짓말로 공격하고 네. 무슨 한덕수 총리하고 비밀 회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 막 퍼뜨려 놓고 사실이 아닌 걸로 그걸 다 드러났는데도 입증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금년 맞아요. 넘어가기 전에. 입증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석고대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네. 그 제기했었던 발언했었던 그 서영교 의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승찬 의원. 예, 부승찬 의원 이런 사람들 뭐 의원직 사퇴를 하든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책임 있는 정치인인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파기환송심이 이제 대법원 결과가 나온 게 이제 5월 1일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 날짜를 따져보면 한 6개월 반, 뭐 7개월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전국의 읍 단위 정도만 가도 읍 단위에도 조희대를 파면하라. 조희대의 악마적 판결 막 이런 종류의 책자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우리나라의 멀쩡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을 악마화하고 정치 쟁점화해서 타도해야 할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놀라운 점이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제가 정말 갔다 왔던 데가요. 정말 충청도의 작은 읍단이에요. 거기에 있는 서점에서도 조희대의 악마적 판결, 조희대는 누구인가 막 이런 책자를 팜플렛을 팔고 있는 이런 그 유기적인 민주당이 주장을 하면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정말로 제가 지방에 있는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별 관심 없는 분들까지 야 조희대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벼 막 이런 종류의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과정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가 동조를 했고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갔는지 사실은 저는 조희대 대법관의 이름을 우리나라 국민이 몇 퍼센트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말 악마화된 조희대라는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수많은 이 정치 협작꾼들의 어떤 작업 방식 그리고 또 예산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이 좌파 생태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말 결정적인 사례가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좀 예, 해봅니다. 저는 그걸 몸소 겪기도 했어요. 네. 예, 예전에 네. 그 TV조선의 그 아침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네. 뭐 건이 하나 걸려가지고 예. 방심위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 저쪽에 네트워킹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뭐가 하나 불거지면은 네. 정말 보수 쪽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렇죠. 그건 반드시 돈과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그렇죠. 그냥 순식간에 벌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가까이 5월부터 치시면 몇 달입니까? 네. 지금 벌써 한 6개월 정도, 6개월 넘었죠. 8개월쯤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12월까지 하면은 그런데 이 8개월 동안에
정말 어떤 것들이 7개월. 움직이고 예. 그것이 어떻게 조이대를 악마화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 움직여 왔는지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사과라도 해라 네. 라는 목소리를 내고는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네.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막상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는 환영을 했어요. 맞아요. 선고기일 잡혔을 때면 이제 빨리 무죄 확정해가지고 넘어가겠구나 네. 좋아했단 말이죠. 예. 근데 막상 결과가 딱 파기환송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니까 그때 돼서 이제 대법원이 왜 기일을 빨리 잡았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 당시 기일을 빨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안이 뭡니까?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에요. 즉 지금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 선거법 위반이냐 이런 거를 대법원이 정해줘야만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걸 했어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일을 빨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준 건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억지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을 악마화하고 공격하는데 근거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신들의 정파적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계속 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사법적인 근간을 흔들려는 이런 모습들 너무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원래 뭐 좌파는 저래 민주당 너무했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지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좀 연구를 해보는 거 해놓고 요구를 하는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이런 과정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팩트 사실관계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걸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좌파들이 자신들의 이념이나 또는 이익에 거슬리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은 아주 뿌리 깊은 옛날부터의 수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드러났던 것이 박진경 대령 건입니다. 예. 4.3 사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유공자 취소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사실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박진경 대령이 그런 연관이 돼 있었나? 근데 이 사실관계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요. 박진경 대령이 연대장으로 부임한 것이 5월입니다. 5월 맞습니다. 6일이에요. 네. 6월에 이제 암살에 당합니다. 네. 43일 만인가 당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위원회가 4.3 사건을 다시 이제 진상 조사를 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다 만들어요. 네. 그 보고서에 어떻게 적시되어 있느냐? 1948년 4월부터 7월까지 양민이 희생된 사례는 한 명도 없다라고 거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민이 희생된 사람이 없어요. 인민유격 때. 네. 총 들고 무장하고 국군 경찰들하고 싸운 그 사람들만 거기서 그 사망자가 있었어요. 이른바 빨치산.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진경 대령이 무슨 양민 학살하는데 무슨 뭐 했다. 전혀 일도 근거가 없는 얘기거든요. 주민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그해 10월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덕구 2대 사령관, 1대 사령관 김다삼이는 이제 월북해버리고 네. 거기서 훈장 받아요.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맞습니다. 2대 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국군을 공격해가지고 20몇 명이 사망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 강경 진압이 시작되면서 양민들의 희생도 그때 이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박진경 대령은 이거와 일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네.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네. 왜 그런 박진경을 악마화하느냐? 그 앞에 연대장 김익렬이라는 연대장은 인민유격대랑 잘 지내려고 했어요. 평화 협상도 하고 네.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박진경 대령이 와가지고 이제 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좌파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좌파들한테는 악마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악마인 거예요. 네. 그 뒤집어 씌우는데 팩트가 없으면 당하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늘 또 관련해서 팩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조선닷컴에 보시면 유석재 기자가 쓴 악인전이라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지금 이 박진경 대령을 폄훼하라는 측에서는 박진경이 30만 제주도민을 위해서 희생시켜도 된다. 학살시켜도 30만 제주도민 학살시켜도 된다라는 희생시켜도 얘기를 된다. 희생시켜도 된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지점이 지금 양민 학살을 합리화하는 거다. 미리 그런 계획을 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암살 주범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30만 도민을 위해서 박진경을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말이 결국은 누가 얘기했느냐?
이거를 김달삼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방금 네. 말씀하신 네, 이 네. 김달삼 월북해서 스탈린 만세를 외쳤던 그 김달삼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게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팩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팩트들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만 언젠가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네.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계엄을 옹호하고 무슨 헛소리를 몇 달 했지만 결국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